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예산안 협상은 오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은 오늘 당대표 경선 규칙을 손보기로 했고 야당은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를 여당 불참 속에 가동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물가에 경기도 좋지 않아서인지 기부가 크게 줄어 어려운 이웃들은 더 춥습니다. 연탄 기부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데요. 우리 이웃들의 힘든 겨울나기 사정 들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면서 일주일째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낮부터 풀리겠지만 수요일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에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진행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가 깨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물가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안정세인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간부가 본부 건물 미화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퇴근 시간을 늦추겠다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에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험 발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 프랑스를 꺾고 3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두 골을 터뜨린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 해트트릭을 기록한 프랑스의 음바페는 이번 대회 8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서해안에는 40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눈은 낮부터 점차 그치겠고 한파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 후반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연 기자. 네, 문화세월각부입니다. 한파가 벌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일단 누그러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이어진 한파는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기온 변화가 있긴 했지만 서울 기준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됐는데요. 특히 일요일인 어제 내륙 기온이 영하 20도, 서울도 영하 12.4도를 기록하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뤘고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 한파로 수도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북극 한기가 밀려오면서 시작된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번만큼 강하진 않지만 매서운 한파가 주말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한파에 큰 눈이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말 그대로 눈 폭탄이 쏟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강력한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에 많은 눈이 집중됐는데요. 적설량을 보면 전북, 군산, 옥도면, 말도리가 39.5cm로 가장 많았고 제주 산간 애월 지역에도 33.8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밖에 호남 서해안과 광주에도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기록됐습니다. 지금은 눈이 약해지면서 서해안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 폭설이 쏟아지진 않겠지만 낮 동안에도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동상을 포함해서 한랭질환과 한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한랭 질환자가 12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동파 피해는 서울이 65건, 인천이 25건, 충남 4건 등 전국에서 123건이 접수됐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는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출 것을 권고했고 약 40cm의 적성량을 기록한 전북 부안군 위도의 학교는 휴교 조치했습니다. 어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의 5,827세대는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객선은 풍랑으로 포항에서 울릉 등 4개 항로를 다니는 11척이 통제됐습니다. 또 강원 미시령 옛길과 충남 질곡에 등 지방도로 12개소도 통제됐습니다. 항공편은 제주와 군산에서 각각 2편이 결항된 상태입니다. 한라산과 내장산, 다도해 등 국립공원 6곳, 137개 탐방로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한 번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오늘도 여야 협상은 경찰국 예산을 포함해서 몇 가지 쟁점을 두고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함께 늦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등 야3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당 없이 조사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2번째로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당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여부와 대통령령 설립기관인 행안부 경찰국 등 예산 예비비 편성이 아직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법인세 인하 문제는 의견 접근이 되고 있지만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2가지를 가지고 전체 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 타결이 중요하다고 맞서면서 여당이 윤심에 막혀서 협상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며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3당은 여당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가동에 나섰죠? 네, 오늘 오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 특위위원들끼리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깼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국정조사 일정을 채택하고 모레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을 방문하는 현장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할 기간 보고를 앞두고선 한우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증인 80여 명도 채택했습니다. 다만 그 후 사흘 동안 진행하기로 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 의결하기로 해 예산안 타결 뒤 여당 위원들이 참석할 여지를 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해도 청문회가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또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협의해서 조정해가지고 원만하게 청문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당원 투표로만 당대표를 뽑는 전대 규칙 개정 절차에 돌입했죠? 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당원 100% 투표로 뽑는 당원 개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 반영되던 여론조사 비중 30%를 아예 없애는 방법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념과 철학이 같은 당원이 중심에 서야 한다며 질문에 답할 뿐인 소극적인 여론조사가 당원 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입니다.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입니다. 또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개정안은 내일 상임 전국위원회와 나흘 뒤 전국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면 윤심을 업은 친윤계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비윤계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특정 계파 유불리에 따라 골대를 옮기고 골을 넣는 꼴이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공유하며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유승민만은 절대 안 된다고 길게도 얘기한다며 국민을 버리고 권력을 따르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며 좀 더 신중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과 노동, 교육 분야에 더해서 금융과 서비스 부문 등 5개, 5대 개혁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는데 당정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기로 했는데 위기 극복 이후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만 4천 달러 수준인 1인당 국민소득을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4만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1인당 소득이 4만 불 정도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금, 노동, 교육에다 금융과 서비스 부문까지 5대 분야를 개혁해 경제 체질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데다 야당과의 관계도 연일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 정부 여당이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출입은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1%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6.8%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선을 넘은 것은 6월 5주차 44.4% 이후 24주 만입니다. 리얼미터는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5.5%포인트, 20대 지지율이 9.5%포인트 올라 6월 5주차 이후 최고치로 오르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쌍끌이로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5%포인트 내려 43.7%,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올라 41.4%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에 처음으로 인파가 넘어지기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CCTV 영상을 보면 소방에 첫 신고가 들어온 밤 10시 15분에 최초의 넘어짐 사고가 발생한 게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CTV 영상으로는 인파의 흐름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며 소방이 출동한 뒤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사망자가 늘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참사 원인과 발생 과정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휘발유를 제외한 유류세 인하폭 37%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국내 가격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서 25%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형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내년에도 휘발유를 제외한 유류세 인하폭이 올해와 같이 유지된다고요?
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0%로 시작한 인하 조치는 지난 7월 37%로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는데요. 한시적 조치로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4월 30일까지 넉 달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국민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발유는 인하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줄어듭니다. 리터당 인하 가격으로 보면 기존에는 304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205원으로 줄어듭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를 살 때 붙는 유류세가 지금보다 올라가면서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인하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가 환원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달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나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인하도 계속되는 겁니까? 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감면 조치도 6개월 연장됩니다. 현재 30% 감면 조치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가격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는 한편 기존 인하 기간에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와 함께 LNG 등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인하도 연장됩니다. 현행과 같은 수준인 15%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빌라 건물 전체가 김 씨 소유인 경우도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강 기자가 나가 있는 빌라는 어떤 곳입니까? 네, 두 채로 구성된 이곳 빌라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신혼부부 등 모두 3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실거주를 위해서 집 자체를 산 두 가구 말고는 모두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의 소유였던 거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졸지에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의 1,139채 사들인 임대사업자 김 씨는 세금을 62억 원 넘게 내지 않다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집은 압류됐는데 집주인이 숨진 상황이라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런 피해는 거래 내역이 거의 없어서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역시 2년 전에 지어진 신축 빌라로 입주민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세입자 가운데에는 여러 제약 조건 탓에 전세보증금 보험조차 들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우선 빌라왕 피해자 합동 법률 지원 전담반을 만들고요. 최대한 빨리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숨진 김모 씨 뒤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김 씨라는 사람이 혼자 3년 동안 모두 1,000채 넘는 집을 사들이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느냐라는 의문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결국 김 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그 뒤에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김 씨는 사망했지만 공범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낮아져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세금 우선 변제권해달라는 이른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가 지난해보다 26% 가까이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집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이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의 분석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6월부터 이제 하강기가 들어섰잖아요. 빌라도 신규 세입자가 안 들어오죠. 그랬을 때는 계속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시작인 거죠. 정부도 전세 사기 수사를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상당수의 목돈과 대출 상황이 얽힌 만큼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의 한 빌라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진 건설사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호황 때 늘렸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집을 사겠다며 문의하는 수요자가 많은데 집주인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이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은 건축과 주택 분야 인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주요 건설사 6곳 인력 배치를 2019년과 비교해보면 관련 부서 인원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 분야와 가스나 석유 등과 관련된 공장을 짓는 플랜트 업무에 투입했던 인원을 빼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부동산 사업에 배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거래 가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늘어난 인력을 어떻게 할지가 건설사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에서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규 분양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속도 조절을 좀 하겠지만 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하진 않아서 인력 계획도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장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인력이 축소될 거란 예측입니다. 최근 2, 3년간 주택 경기가 호황을 이루면서 주택 부분에 신규 채용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주택 경기가 하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별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 노동자가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사가 보유 인력을 조정하게 되면 정규직보다는 아무래도 현장 단위로 고용된 인력들에 대해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조정 같은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다소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우선 사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건설업 종사자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19,000명 줄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역대급 주택 거래 절벽 속에서도 올해 들어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 6,972건 중 증여는 7만 3,005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올 겨울 시작부터 동장군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지금도 오후지만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한파에 이렇게 강물이 꽁꽁 얼면서 곳곳에 얼음 조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장 떼는데 연탄이 끊어지면 겨울 내기가 힘들죠. 올해 이제는 어디서 빌려 뛸 데가 없어. 정말로 안 주면은 어디서 비싸도 얻어서 샀대야지 겨울에는. 네, 고물가 영향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연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던 이웃들의 기부도 추운 겨울 같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런 한파로 따뜻한 손길이 더욱 절실한 곳에서 연탄을 싣고 전국을 누비는 분입니다. 허기복 서울 연탄은행 대표와 함께 올해 기부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오늘도 지금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라면서요? 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 서울 중계본동 마지막 달동네라고 하는
거기 네. 백사마을 다녀오고 예. 또 가정 돌아보고 또 원주도 돌아보고. 아, 벌써 원주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쭉 다녀보시니까 올해 기부 상황 어떤가요? 사실 한 해 저희가 한 300만 장 목표를 하거든요. 코로나 전에만 해도 한 500만 장 나눠서 정말 대한민국 굉장히 따뜻한 대한민국이었는데 네. 금년에는 그 170만 장밖에 나누질 못해서 아직도 130만 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네. 지금 한파가 계속되는데 이대로 되면 어르신들 뭐 구정을 보내기도 매우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한 300만 장 정도가 필요한데 170만 장, 130만 장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연탄 가구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왜 연탄을 떼는지 또 연탄을 떼는 분의 월 소득이 얼마인지 월 소득이 30만 원 미만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가구들이 서울에만 1,650가구가 좀 넘은 상태고 예. 네. 전국적으로는 10만 가구 조금 채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겨울은 아주 호독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사마을 다녀오셨으니까 예. 어제 오늘 굉장히 추웠잖아요. 주민분들은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저도 추워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어르신들은 이 추위에 어떻게 지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어르신들에게 연탄이 요즘은 시꺼먼 연탄이지만 금탄이라고 그러면서 예. 금탄을 언제 줄 거냐. 아. 또 지금 연탄 구멍을 좀 막아서 떼는데 예. 빨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때는 너무 급하면 하루 뭐 5장도 갖다 드리고 10장도 갖다 드리고 원래 한 달에는 150장에서 200장 정도 필요한데 그날 이렇게 채워드리다 보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연탄을 금탄이라고 불러서 좀 사회적으로 좀 관심도 필요한 형편입니다. 그렇네요. 예. 연탄이 아니라 금탄이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통 하루에 그렇다면 한 장에서 2장 정도 떼야 되잖아요. 아껴서 쓰시느라고 지금 한 장도 안 태우신다는 거죠? 사실은 예. 하루에 4장에서 5장을 떼요. 아무리 못 떼도. 그렇군요. 또 연탄 떼는 분들 주거 환경이 예. 그 고지대 달동네고 네. 옥탑방이고 비닐하우스촌인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름 아니면 연탄이거든요. 네. 이 연탄은 너무 기름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연탄하니까 4장에서 5장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껴야 되니까 구멍을 막고 옷을 뒤집어 입고 그래야 되니까 하루에 1장, 2장으로 버팅기니까.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올 겨울 동안에 한파가 여러 차례 더 찾아올 거라고 하던데 봄까지 보통 연탄이 총 얼마나 필요한가요? 사실 좀 마음이 참 많이 미어져 오긴 하는데 네. 오죽하면 연탄 떼겠어요. 예, 떼고 싶어서 예. 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연탄은 9월 중순부터 다음해 4월 초까지 한 7개월 떼요. 7개월이요. 그럼 한 가정이 겨울 나는데 1,050장이 있어야만이 겨울을 날 수가 있는데 요즘은 500장도 안 되니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연탄에 목말라 와서 더군다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연탄 떼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노인성 질환으로 굉장히 고통을 앓고 싶어가지고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때로는 더위는 참을 수 있어도 추위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럴 때 정 마음이 뭐 백사마을을 비롯해서 이렇게 연탄 떼시는 분들 주위에 동사무소 있고 구청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고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연탄 쿠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겨우 세워진 제도이긴 한데 그게 대략 배달료 빼면은 400장 정도 지원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한겨울 날려면 1,050장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받아도 600장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500장을 채워드리면 그래도 나머지 100장이 부족한 상태니까. 아니 구청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이 왜 어렵다고 합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연탄 쿠폰이 한 그 정도 될 수 있는 지원량이 아예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 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연탄은행이 그런 거를 다 그 사각지대를 메워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전국적으로 그 8천만 장 정도 나눴으니까 네. 연탄은행이 그 일을 해온 셈입니다, 사실. 연탄 가격도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한 장에 얼마 정도 합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장당 800원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배달하잖아요. 예. 근데 연탄 떼는 분들이 고지대 달동네고 비닐하우스 촌이고 거리가 멀고 농어촌이고 하니까요. 예, 그 배달하면 울릉도 같은 거는 1,200원도 하고 제주도는 1,000원이 넘고 고지대 달동네는 보통 1,000원 주고 예, 그러니까 800원 하는 연탄이 1,000원 이상 호가하니까 예. 우리가 봉사하고 배달하고 후원하는 그렇군요. 것이. 예. 이게 뭐 가격도 가격입니다만 배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해 주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올해 겨울에 들어와서 이제 네. 겨우 1,000명 넘어가는 상태인데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요쯤 하면은 거의 10,000명 정도가 활동을 정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주 얼굴에 웃음을 딱 띠고 금년 겨울은 걱정 없다. 집에 연탄하고 쌀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쌀은 조금 있는데 연탄은 없어요. 자꾸 그런 실패입니다. 요즘처럼 기부도 줄고 봉사도 주는 때는 어르신들께 연탄이 원활하게 가지 못할 텐데 이런 때는 어떻게 버티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 추위에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첫째는 이제 옷을 두툼하게 입으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연탄 군용을 맞고 연탄을 한 장 두 장에 긴긴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활동을 하고 후원도 하고 연탄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130만 장 정도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이 130만 장 어떻게 조달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방안 생각하고 계세요? 쉽지는 않는데 이번 12월 24일 날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연탄데이를 선포를 해서 전국적으로 봉사자들이 몇백 명이 모이기로 지금 그래도 그나마 약속을 해서 그때 한번 100만 장을 돌파를 한번 해보겠다. 한번 꿈을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개인 기부자도 있고요. 지금까지 연탄은행을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연탄 한 장에 300원 했거든요. 그 300원 했던 분이 지금도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한 장에 800원부터 때로는 뭐 1,000장 하고 하는데 요즘 후원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뭐 연예인 정혜리 씨라든지 가수 션이라든지 그리고 11월 달에는 그래도 방송인 유재석 씨가 좀 도움을 줘서 그나마나 메꿔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나눔 봉사자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절반 이하로 줄었네요. 예. 네, 기부가 아니더라도 봉사, 배달 봉사에만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도 부담이 확실히 많이 줄겠어요. 그렇죠. 봉사만 해도 장당 100원씩 절감이 돼서 어르신들의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봉사하고 후원하고 800원만 있어도 하루에 연탄 떼면은 6시간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따뜻한 온정은 없다고 봅니다. 하루에 연탄 4장에서 6장 정도 필요한데 아껴서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 연탄 기부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제 욕심이고 그냥 연탄 한 장 800원씩만 후원을 좀 해주시고 또 봉사도 오전 오후 2시간씩 봉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1577-9044로 전화 주시면 항상 봉사할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고 또 후원도 접수받아서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하고 대한민국 따뜻하리라 그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네. 함께 하면 이 겨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계속 좀 더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허기복 서울연탄은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군 당국이 탐지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관련해서 북한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북한 측 보도를 보면요. 우리 군 발표와는 달리 정찰 위성 시험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위성 촬영 및 자료 전송 계통과 지상 관제 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는데요. 시험은 각종 위성 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해서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킨 후 우주 환경을 모의한 최적한 환경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주 환경 조건에서의 중요 기술적 지표들을 확인했다며 이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 4월까지는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시험을 참관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건 위성 시험품을 탑재한 운반체가 아니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군사 정찰 위성으로 쓰기에는 조악하다 그런 평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성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보시면 서울과 인천 일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물론 한강 교량 그리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일대 등이 나옵니다. 북한 측의 주장대로라면 위성 시험품 장비로 사진이 촬영됐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군사용 정찰 위성으로 촬영했다고 보기에는 조악한 수준이어서 그 진위를 신뢰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 북한이 공개한 사진 자체가 정찰 위성 시험이 맞는지 의문을 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운반체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추진체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기존 액체 연료의 노동 미사일이거나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의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발사체일 가능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탑재됐다고 주장하는 위성 또한 고성능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측의 기만 전술일 가능성도 있지만 정찰 위성 등의 개발을 강조해온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 시기를 내년 4월로 제시한 만큼 내년 상반기쯤에는 북한이 본격적인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어제 월드컵 결승전 보느라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카타르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이고요.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반전은 아르헨티나의 동무대였습니다. 메시는 전반 23분 디마리아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36분 빠른 역습 기회에서 디마리아가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프랑스는 후반전에 반격합니다. 후반 35분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하고 2분 뒤 오른발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메시가 다시 한번 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끝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경기는 잔인한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프랑스는 2명의 키커가 실축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모든 키커가 성공시키며 4대2로 승리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36년 만에 거둔 월드컵 우승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iempre, lo demostró siempre. Solo le faltaba esto y también lo logró porque es el mejor. It's a party. It's a party. We have football in our bloo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Messi has the cup and he will bring it to Argentina. 아르헨티나의 우승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한 이후 남미팀이 거둔 20년 만의 우승입니다. 또 지난 2010년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에 이어 대회 첫 경기에서 패한 뒤 정상에 오른 역대 2번째 팀이 됐습니다. 메시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명실상부한 축구 전설이 됐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남미 최강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막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새롭게 떠오른 스타들과
쓸쓸히 퇴장한 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누가 있었을까요? 먼저 이번 대회 영 플레이어 상을 받은 아르헨티나의 중앙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인데요. 영 플레이어 상은 최고의 활약을 펼친 21살 이하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올해 21살인 엔소는 16강과 8강, 4강 3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했습니다. 엔소와 메시의 특별한 인연도 흥미로운데요. 6년 전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자 어린 엔소는 메시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만류했고요. 많은 팬들의 만류에 메시는 결국 대표팀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15살 어린 소년이었던 엔소. 이번 월드컵에서는 메시와 호흡을 맞추면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었죠. 엔소가 창이었다면 방패로는 크로아티아의 중앙 수비수 요슈코 그바르디올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그바르디올.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안화골절 부상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경기를 뛰었는데요. 조별리그 3경기와 16강전, 8강전 5경기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했고 3, 4위전에서는 선제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2002년생, 이제 20살의 어린 나이지만 그바르디올의 듬직한 수비력에 메뉴와 레알 마드리드 같은 빅클럽들이 영입에 나선 상황입니다. 월드컵 전부터 이적료가 이미 1억 유로, 우리 돈으로 1,398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번 월드컵 맹활약으로 이적료는 더 올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처럼 떠오른 별이 있는가 하면 이번 월드컵에서 진 별도 있지요.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대표적인데요. 조별리그 최종전 한국과의 경기 이후에는 벤치를 지켰고요. 포르투갈의 8강이 탈락되는 순간, 탈락 확정되는 순간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우루과이의 수아레스도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이전 월드컵 15경기에서 총 7골을 넣었지만 카타르에서는 우루과이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쓸쓸하게 떠났습니다. 자, 두 선수와 다르게 세월을 피해간 듯한 리오넬 메시. 36년 만에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면서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7골을 넣었는데요.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16강부터 결승까지의 토너먼트 전 경기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메시는 평생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원했다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표팀에서 은퇴하지 않고 세계 챔피언으로 경기를 뛰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트로피를 든 아르헨티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과 흥분에 찬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살인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모처럼 시름을 잊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곤살로 몬티엘의 승부차기가 골망을 흔들며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감격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Alegría, mucha emoción, la verdad que esta selección emociona, la selección deja todo, así que más que agradecido. Más que agradecido. Dibu, Messi, todo el equipo los amo, los adoro, siento, me hicieron llorar, una alegría quería, nada más.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격인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벨리스크, 아르헨티나 대형 국기와 2020년 세상을 떠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우승 주역 디에고 마라도나의 얼굴이 들어있는 대형 깃발을 펼치며 자국팀의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우승은 살인적인 경제난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치솟은 물가와 경기 침체로 전체 인구의 43%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올 한 해 물가 상승률은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o podemos haber ganado cómodamente, pero nos toca sufrir como siempre, pero cuando se sufre se disfruta más. Así que vamos a Argentina, carajo. ¡Vamos!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은 주장 리오넬 메시가 우승컵을 들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우승컵을 들고 금이 환영한 지 36년 만으로 아르헨티나의 축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내 최대 교량인 인천대교에 최근 드럼통 1,500개가 설치됐습니다. 이딴 투신을 막겠다는 조치인데 서울 마포대교에선 난간의 구조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지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지난 2009년에 개통된 길이 21.4km의 국내 최장 교량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만 투신 시도가 벌써 2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대교 측은 4천만 원을 들여 다리 위 갓길에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습니다. 통계상 투신 빈도가 높은 양방향 3km 구간에 차를 댈 수 없도록 일종의 장애물을 놓은 겁니다. 과연 이 같은 조치에 예방 효과는 있을까? 드럼통이 설치된 이후인 지난 10일 30대 남성이 장애물을 피해 차를 대고 다리에서 몸을 던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장소처럼 추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신 시도가 잦았던 서울 마포대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2016년 끝이 구부러져 매달리기 어려운 1m 높이의 추가 난간을 설치하자 마포대교 자체의 투신 시도는 26%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한강대교, 양화대교 등 다른 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람은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발생한 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300여 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23명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비교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좀 하게 되고 오히려 좀 인구 밀집도가 좀 높은 곳에서 행복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소중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헤아려 자살 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한파에 도심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이렇게 내렸던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간간히 보이는 산책을 하는 시민들도 발길을 칼바람에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한낮에도 영하 3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해가 지면서는 기온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퇴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의 눈은 현재 크게 약화된 모습입니다. 대설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서해안에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눈 소식 없이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또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북극 한파도 내일부터는 점차 누그러들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5도 보이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더욱 올라서 한파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 8도, 대구 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로 돌아오는 건데요.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있습니다. 이후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서해안에는 다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맹추위는 목요일에 다시 돌아와서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예산안 협상 오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은 오늘 당대표 경선 규칙을 손보기로 했고 야당은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여당 불참 속에 가동을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